정다운 라디오 DJ 우경희입니다. 당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 디지털 위의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방송, 정다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칸트입니다. 커피 한 잔으로 내 안의 잠재의식을 깨우면 인생이 달라진다. 행복해진다. 이런 달콤한 말을 만날 때마다 저는 기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곤 해요. 그리고는 향긋한데? 커피향을 맡으면서 종이와 연필을 테이블에 꺼내놓곤 하죠. 요즘은 커피 대신 레몬차를 마시기도 하지만요. 암튼 이런 행동은 나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커피 한 잔 하는 시간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일, 가능한 일일까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매력적인 생각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차 한 잔 하고 계신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칸트 이야기 가져왔어요. 칸트도 저녁을 먹고는 한 잔의 커피는 매일 즐겼다고 해요.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칸트에게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꽤 특별한 감정을 일으켰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칸트는 대학에서 강연할 때 입담이 참 좋았대요. 그리고 집에서 손님을 맞을 때도 유쾌하고 즐겁게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노래 하나 듣고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의무론으로 유명한 칸트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리온이 부릅니다. 우연히 마주친 그녀의 얼굴이 자꾸 섬세한 모습까지 눈 감으면 생각나는 하얀 손짓 내 심장까지 가져가 줄래 강아지를 좋아하는 모습마저도 내 취향에 딱 어울리는데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내가 살게요 물론 오늘 처음 봤지만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내가 살게요 이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금요일 밤 성수거리 앞에 은은하게 이쁜 분위기 좋은 카페 운명의 상대를 마주하는 것 같지 그렇게 환하게 미소 짓는 건 반지 한없이 쳐다보다가 나가는 발걸음 따라갔어 여기가 어딘지 나도 모르겠어 는 팔았지 뭐 또 이런 적은 처음인데 나 어떡해 저기요 이젠 알아줄래요 내가 하고픈 말이 있어요 우리 오늘 친해져도 괜찮을까요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내가 살게요 물론 오늘 처음 봤지만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내가 살게요 이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아직도 고민하나요 내 손을 잡아요 1분 1초가 우리에게 아까운 듯한데 내 모든 걸 아낌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 말고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사랑할 수 있나요 평생 함께요 물론 오늘 처음 봤지만 우리 좋을 수 있을까요 평생 함께요 이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내가 살게요 물론 오늘 처음 봤지만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내가 살게요 이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리온의 커피 한잔 할래요? 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칸트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그의 저서 중 하나인 실천 이상 비판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이에요. 읽어볼게요. 내가 그것들을 더욱 자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칸트가 생각하면 할수록 감탄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두 가지. 그것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리고 내 안의 도덕 법칙입니다. 우주를 향한 우리의 경외심은 두말할 필요 없이 누구나 느끼는 순간이 있죠. 그렇다면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은 무엇일까요? 칸트의 의무로는 인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칸트는 인간의 마음엔 선한 도덕 원칙이 있다고 믿었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칸트의 도덕의 원리, 이 원리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칸트의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이란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부과된 무조건적인 의무를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 칸트를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양평에 칸트의 마을이라는 한옥 카페가 있다던데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양평에 사는 친구에게 놀러 가게 되면 이곳에 한번 가보려고 제가 찜해둔 곳이에요. 메뉴판에 As is to good 이라고 써있대요. 칸트가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As is to good. 생의 마지막 날 그것으로 좋다 라는 말을 남길 수 있는 칸트. 왠지 부러운데요. 또 서울 목동에 칸트 이야기도 있어요. 칸트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 방송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취재한 이야기를 보았었어요. 방송국 1층 카페에 365일 매일 10시 20분에 나타나서 3시까지 있다가 가는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죠.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무려 200년도 훌쩍 넘은 옛날 옛적에 살았던 조상님이신데 동양도 아닌 서양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왜 우리는 지금도 서울에서 양평에서 칸트가 사는 마을을 찾고 싶고 칸트를 닮은 사람을 보면 궁금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칸트에 대해 알려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이야기를 빌어보면 엄밀히 말하면 현대 철학의 시작은 데카르트라기보다는 칸트에서부터다 라고 평가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별 떨어진다. 도경수가 부릅니다. I do 밝은 빛은 별뿐인 고요한 오늘 밤 잔잔한 풀벌레 소리 멋진 노랫말 내 어깨 위로 살짝 기대진 너의 엉긴 맘을 괜히 들뜨게 해 설렘 끝에 번지는 기대감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금방 더 떨어지겠지 밤이 끝날 때까지 원하는 게 딱 하나인데 난 내 소원 듣게 되면 I do 웃으며 대답해줘 I do 둘이 아닌 우린 어떤 모습일까 꼭 하나인 것 같이 서로를 잘 알아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똑같을 너와 나 상상만 했는데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넌 아무거나 맞고 빌어도 돼 내가 전부 듣고 이뤄줄게 저 별을 갖고 싶단 말하면 닫아줄게 맘으로만 혼자 빌어도 돼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게 네 마음이 눈에 보였음 해 하늘의 저 별들처럼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네 옆에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금방 더 떨어지겠지. 밤이 끝날 때까지 원하는 게 딱 하나인데 난 내 소원 듣게 되면 I do 웃으며 대답해줘. I do 너만 좋다면 좋아. 그게 뭐라도 네가 간다면 따라가. 어떨 간때도 오랜 시간 흘러가도 함께 있으면 좋겠어. 너는 난 네 옆에서.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다시 내게 온다.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널 보느라 놓쳤지. 이제 뭐 상관없겠지. 이미 눈치챘으니 원하는 건 너 하나뿐이야. 영원히 함께 해줘. I do 웃으며 대답해줘. I do 도경수의 별 떨어진다 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뭐 한쪽에서는 합리론의 이성을, 다른 쪽에서는 경험론의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데카르트는 명석판명하게 인식되는 바는 실제로도 참이다 라는 진리 규칙을 제시했기도 했고요.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도 말했죠. 휴문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고도 말했고요. 대표적인 합리론과 경험론의 주자죠. 우리가 보통 참된 것을 추구하는데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은 참된 것이라면 당연히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당연히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은 당연히 참된 것이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칸트는 이런 방식의 사유 방식을 비판하는 거죠. 칸트를 진선미를 분리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오늘날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그 현대사회에서는 오로라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보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거나 참된 것과 동일시하는 경우, 그런 건 오로지 지금은 문학세계에서만 통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감성 데이터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틀을 통해서 인식이 되는데, 그것은 사물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는지에 따라 또는 어떤 카메라로 찍는지에 따라서 그 겉보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도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된다는 거죠. 학문 분야에 따라서 또 특히 매우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경험적 연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증적 연구를 하는 건지에 따라 또 달라지고, 물리학으로 보는지 천문학으로 보는지 또 화학인지 생물학인지 또는 사회학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조건으로 아무튼 그 대상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 다르게 인식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막 회의론적인 그런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굳건하게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노래 하나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알 수 없는 인생, 이문세가 불러줍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어색하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였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어쩐지 옛사랑이 생각났죠. 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칸트 얘기하고 있는데요. 칸트는 선험적인 종합판단이라는 선험 철학을 주장했어요.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지각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지각은 맹목적이다. 칸트 철학은 내용과 형식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결합하면서 같이 움직이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어떤 외부 대상을 인식할 때는 그 대상이 진짜 실존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하게 돼요. 정말 실존하는 걸까?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게 정말 있는 걸까? 근데 만일 그 대상이 존재한다면, 실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식으로 그 대상을 또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또 두 번째 문제에 또 접근하게 되죠. 또는 그 존재가 나의 인식을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참된 인식을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식과 대상은 마치 서로 어떤 불투명한 두꺼운 유리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열심히 대상을 바라보는 답답함을 어떻게 보면 칸트가 벗겨줬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칸트는 인식과 대상이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 결합하면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일단 우리는 생리학적으로 우리 신체의 어떤 감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그런 여러 가지 쾌, 불쾌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감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런 주관이 담겨 있는 그런 마음의 차원에서 갖고 있는 개념으로 그것을 연결시키고 또 구성해 보죠. 물론 주로 인과관계를 따져보면서 구성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감성과 오성으로 대상을 구성할 때 그 대상이 나의 감각기관들과 접촉하면서 재료를 제공해 줘야만 그 재료를 우리가 요리해서 어떤 그 개념들을 만들고 생각들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상을 감각해서 얻은 재료들을 요리할 때 담는 그릇이 또 필요합니다. 나의 의식에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일정한 틀이 그 재료들을 그 틀에 맞춰서 담는 거죠. 이런 의식의 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 의식 일반이라고 해요. 의식 일반. 이렇게 인간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선험적인 인식 틀로 구성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인식하는 그 개인이 주관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대상이 주는 재료를 기하학적인 인식이라든지 수학적인 인식 같은 그런 선험적으로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인식 틀에 담아서 대상을 구성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아요. 인간은 끝없는 삶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현미경 세계부터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마음의 심연, 신체의 구조, 심지어 뇌의 구조까지 인간의 삶의 욕망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감성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삶의 추구, 이거를 우리가 사변이성이라고 부른대요. 사변이성. 사실 칸트의 저서인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말은 이러한 사변이성을 비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감성으로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삶의 추구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상력이랑은 또 다르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일은 그저 대상으로부터 감각적으로 얻은 재료들을 이리저리 조합하고 연관짓고 구성하고 그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상상력이라고 부르게 돼요. 하지만 사변이성은 감성으로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삶의 추구를 의미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감성은 대상들을 지각해서 주체의 마음에 인식된 진료를 제공해요. 그러면 이것을 지각한다고 하죠. 진료를 제공받는 것을. 그러면 그것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해서 개념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념화입니다. 이렇게 개념화되면 사변이성이 드디어 나서요. 그래서 감각적인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서 경험적인 제약에서도 벗어나서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선험적인 인식들로 대상을 독립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변 철학은 선험 철학이면서 또 그래서 초월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메타인지 작동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칸트 철학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런저런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몇 가지 정리해서 수다를 떠는 그런 정도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의 인식을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식은 내가 구성한 거고 내가 구성한 것만 있기 때문에 내가 구성한 재료들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이거는 항상 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식은 언제나 참인 거죠. 내가 구성하니까 모든 것들이 서로 또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인식 체계로 구성한 나의 인식의 결과물이니까요.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
대상이 참인지 아닌지, 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선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인식틀을 가지고 대상이 주는 재료를 지각하고 개념화하고 그것을 구성해서 분석해 볼 수밖에 없으니, 지식은 그저 우리가 계속 확장하는 것일 뿐 뭔가 참지식 이런 것을 찾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필연성을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유를 찾았다면, 칸트는 인과성을, 원인과 결과를 찾는 그런 인과성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준칙을 세워서 그것이 보편 타당하도록 그 보편 타당성을 갖추어서 자유로운 주체로 나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자유를 추구한 거죠. 칸트는 오성이, 개념을 일반화하는 능력을 가진 오성이 뇌의 작동일 뿐임을 그 오래전에 정말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노래 하나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밀키웨이, 보아가 부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할까 난 너에게 너를 그려왔던 설레임 난 기다렸어. 지나버린 시간 함께 할 순 없어도 이제 너에게 줄 내가 가진 그 수많은 말들, 나를 스쳐가는 바람이 내게 말해주네. 우뚝 가까워진 계절을 여기 불러왔어. 다시 가고 싶어 세상을 모르던 시절, 이제 내게로 올 세상에 비친 나의 모습. 언젠간 소중함마저 잃어버리지 난 어른이 돼버렸지. Yeah, I need you.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나를 놓치지 말아줘. 까만 밤이 안에 펼쳐진 세계로 꿈은 반짝이고 있어. 어디론가 그렇게 흘러가지 온몸 밀키웨이. 나의 작은 손을 내밀어 너를 부를 때에 언제라도 같은 자리에 넌 기다렸지. Yeah, 내게 속삭이던 너만의 비밀의 약속, 같은 시간 속에 함께하길 원했던 거야. 지금 가만히 귀를 기울여 기다려왔던 저 같은 너의 노래를. I believe 우연한 사랑을 찾았던 나를 지켜보고 있었지. 언제나 만날 수 있었던 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복잡한 세상 속에 갇힌 채 손이 닿지 않는 난 두려웠어. 하지만 계속 가도 되겠지. 새로운 나라를 시작으로. I need you.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나를 놓치지 말아줘. 까만 밤이 안에 펼쳐진 세계로 꿈은 반짝이고 있어. I believe 우연한 사랑을 찾았던 나를 지켜보고 있었지. 언제나 만날 수 있었던 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디론가 그렇게 흘러가지 온몸 밀키웨이. 보아의 밀키웨이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칸트는 신의 유무의 문제에 종지부를 찍은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대요. 칸트는 인간을 명실상부하게 유일무이하게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허무주의의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칸트는 결국 허무주의로 가지는 않아요. 칸트는 도덕적인 신증명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칸트의 도덕 법칙에 따르면 신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칸트는 우주론적인 신, 자연적인 신을 배제를 해도 인간의 이성에 남아있는 신 문제를 다루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칸트는 학문의 방향이 보편타당한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계속 추가하면서 확장해가는 거라고 봤어요. 선험적인 거라는 건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게 보편타당한 인식이고 종합판단이라는 건 경험 일체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이런 선험적 종합판단 이런 건데 결국 계속 지식이 추가되면서 판단이 바뀌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칸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칸트는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성 로마 제국 프로이센의 퀘니히스베르크라는 곳에서 1724년에 태어났는데 거기가 지금은 러시아 칼린그라드라고 합니다. 칸트의 업적으로는 대륙의 합리주의와 영국의 경험주의를 종합해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하는 현대적으로 보면 과학적 판단 능력을 밝혔다는 게 그의 업적으로 또 삼아져 있고요. 그래서 그의 철학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특히 미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역시 현대 철학에 계속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의 저작은 그가 80까지 살았기 때문에 많은 강의록과 저서들이 있지만 주요하게는 3대 비판서를 드는데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죠. 또 칸트의 이름이 임마누엘 칸트인데 이 임마누엘은 그의 세례명이에요. 히브리어로 의미가 신이 그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인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칸트는 경건주의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칸트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칸트의 아버지는 수공업자이자 그 가죽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이었고 퀘니스베르크 이주에서 결혼해서 칸트를 낳았어요. 칸트가 살았던 곳에서 칸트를 가르친 사람은 병원학교 선생님 한 분뿐이었다고 하는데요. 학급도 하나였고요. 근데 거기서는 그저 토지 계량 기술과 읽기 쓰기, 세 많은 법, 그 다음에 개신교리 이런 것만 공부를 했대요. 이 칸트를 진정한 그런 알의 세계로 인도하게 된 것은 교회 목사이자 교육자였던 프란츠 알베르트 슐츠였어요. 슐츠가 칸트의 재능을 알아보고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칸트를 학교에 보냈다고 해요. 칸트는 16살이 될 때까지 주 6일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9시간 꼬박 휴식 없이 정말 노예처럼 틀에 짜여진 그런 생활을 견뎌했다고 해요. 그래도 칸트가 이때 했던 라틴어 수업은 정말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어머니를 잃고 또 아버지가 혼자서 힘들어지시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계속 이어왔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는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힘겨운 가정교사 인생을 살면서도 칸트는 열심히 공부하고 글을 썼겠죠. 훗날 40대 후반 중반 46세죠. 46세가 되어서야 칸트는 대학 교수를 하게 돼요. 교수 취임을 하고서 10년 정도의 세월을 보낸 후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는 에세이를 낸 것을 시작으로 이후 70 몇 세가 될 때까지 활발한 저작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규칙적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그가 산책갈 때 시계를 맞췄다고 하죠.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지만 커피와 담배는 했던 것 같습니다. 80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당시 평균적인 수명은 50대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산책, 성시경이 부릅니다. 별일 없니 햇살 좋은 날엔
둘이서 걷던 이 길을 걷곤 해. 혹시라도 아픈 건 아닌지 아직도 혼자일지 궁금해. 나 없이도 행복한 거라면 아주 조금은 서운한 맘인걸. 눈이 부신 저 하늘 아래도 여전히 바보 같은 난 온통 너의 생각뿐인데 사랑이라는 건 참 우스워. 지우려 한 만큼 보고 싶어져. 처음부터 내겐 어려운 일인 걸 다 잊겠다던 약속 지킬 수 없는 걸 forever. 깨어나면 네 생각뿐인데 지난 시간들 어떻게 지우니. 아무래도 난 모진 사람이 못 되나봐. 늘 이렇게 널 기대하며 살아가겠지. 사랑이라는 거 참 우스워. 지우려 한 만큼 보고 싶어져. 처음부터 내겐 어려운 일인 걸 다 잊겠다던 약속 눈에서 멀어지면 잊혀진다는 말 아니잖아. 내 안에 넌 커져만 가는데 이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힘겨운 날이면 이 길을 걸으면 기억 속에 사는 내가 있단 걸. 사랑이라는 건 참 우스워. 지우려 한 만큼 보고 싶어져. 처음부터 내겐 어려운 일인 걸 다 잊겠다던 약속 오늘도 이 길을 거닐어. 성시경의 산책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칸트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규정에 가장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인간은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전쟁을 일삼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그렇게 욕심이 많고 한없이 모든 걸 가지려고 하고 서로 모든 것에 욕심을 내다 보면은 세상은 정말 다 어지러워지고 결국은 자기도 행복해지지 않을 텐데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가 고민을 했겠죠.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의 과제로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지성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근본적인 것부터 고민을 한 거죠. 그 다음 실천 이상 비판의 과제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이, 우리 이성이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이 당위적으로 해야 하나? 뭐 의무론적인 그런 부분들도 나오겠죠. 내 안에 그러나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 내 안에서 자유롭게 나의 그 인식, 가능성 안에서 조합해서 만들어진 생각이지만, 하지만 그 자유롭게 만들어진 생각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무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판단력 비판의 과제로 내가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것은 미학 영역,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신학 영역,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도덕적인 신앙, 도덕적인 요청에 의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세 물음은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 수렴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의 그 인식론, 윤리학, 미학의 정초는 현대 철학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고, 칸트의 이론은 또 영구 평화론도 무척 알려져 있죠. 구속력이 있는 금지가 존재하는 상태의 평화가 정말 이제 평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화 상태는 그러니까 전혀 서로 구속력이 없는 자유로운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구속력이 있고 금지가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의 그런 핵무기를 서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그런 상태의 평화를 바로 평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의 정신이 칸트 영구 평화론에서 나왔다고도 하죠. 칸트의 저서를 통해서 칸트의 생각을 조금 살짝 정리해 본다면, 처음에 이제 계몽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적인 계몽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 거는 결국 인간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는 저서로 또 드러나고, 그래서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거쳐서 그 후 영구 평화론을 쓰게 되죠. 영구 평화론에서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저서를 생각해 보면 74세에 쓴 마지막 저서가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성의 한계라든지 뭐 세상에 대한 영구평화론이라든지 계몽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칸트가 결과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실용적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결국 정리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들을 다 복원을 한 건 아니지만 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목만 봐도 어떻게 좀 고민이 흘러갔나, 이런 거를 저처럼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면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를 칸트라는 철학자 이름을 놓고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사실 칸트를 이해하려면 칸트 자체만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 이전 철학자들이라든지 그 이후 철학자들이랑 여러 가지 뭐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도 하고, 또 칸트 자체도 오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저서들도 그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워낙이 어렵다고 정평난 그 3대 비판서에 대한 정리도 해야 하고, 또 기본적인 여러 개념들, 범주, 이런 많은 개념들이 있죠. 그런 개념들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또 그가 했던 뭐 영구평화론이라든지 또 그런 도덕 법칙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대화를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만 칸트에 대한 뭔가 수다를 제대로 떨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좀 제 능력상으로도 부족하고,
또 시간상으로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칸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는 거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숫자, 이적이 불러줍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이 모두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생각을 멈추려고 해봐도 내 안에 나도 모를 작은 방이 있나봐. 그곳에 웅크린 한 아이가 연필 하나 들고 써내려가는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이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네가 걸어왔던 적은 몇 번이었나. 우리가 봤던 영화 몇 편, 커피에 시럽은 몇 번 눌러서 넣었나. 우리 처음 키스를 나눴던 시각과 제일 길었던 통화 시간, 내게 이별을 선언할 때 눈 깜빡임. 수없이 많았던 추억들을 감히 세어보려 밤을 지새나.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다가 새어 나오는 한숨은 삼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제쯤 이걸 그만둘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몇 번이었나. 말다툼 했던 일은 몇 번. 걷다가 비를 피해 멈춘 건 몇 번인가. 우리 처음 키스를 나눴던 시각과 제일 길었던 통화 시간, 내게 이별을 선언할 때 눈 깜빡임. 수없이 많았던 추억들을 감히 세어보려 밤을 지새나.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이적의 숫자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커피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커피 이야기로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한 드라마에서 고시생이 낙방을 반복하다가 절망에 이른 날 우연히 들어간 커피숍에서 오랜 시간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어요. 카페 주인의 친절함으로 커피 한 모금을 마신 순간 인생 목표를 바꿉니다. 오랜 시간 카페 알바를 했던 그는
매일 아침 카페 주인에게 커피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의 정성에 카페 주인은 그를 고용하게 되고 커피를 가르쳐 줍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방문하는 손님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따스한 이야기가 가득한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커피 한 잔 할래요? 인데요. 원작 웹툰에 나오는 문장으로 알려진 문장 읽어드리고 싶어요. 보온병 커피는 언젠가 식는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온병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마시기 좋은 온도의 커피를 다시 채워 넣는 것이다. 우리의 욕망이 끝을 모르고 달립니다. 우리를 담은 지구의 온도는 높아만 가요. 서로를 향한 미움이 커지고 폭력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의 욕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모든 것은 숫자일 뿐, 기하학의 세계, 수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에서 보면 모든 것은 양자역학일 뿐.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멀리 가도 우주의 끝에 닿을 수 없겠죠. 인간이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고 오직 현상만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내 안의 도덕 법칙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위를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도 괜찮은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인지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칸트가 말한 내 안의 도덕 법칙만은 기억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별을 품고 있는 밤하늘 한번 보고 내 안의 도덕 법칙, 내 안의 별도 반짝이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들으실 곡은 행복한가요? 김장훈이 부릅니다. 행복한가요? 소식은 들었죠. 좋은 사람 다시 또 만났다고. 그런 것도 난 여태 모르고 돌아오면 정말 잘할 거라고. 잘 됐네요. 미안해 말아요. 그대 난 별로 잘해준 것도 없잖아요. 그나마 맘조차 타주고 나니 이젠 빈털터리가 된걸요. 그래도 사랑한 걸 어떡해요. 보고픈 걸 어떡해요. 이젠 내 사람 아닌데 기억 속에 들은 것도 죄라면 다 잊어줄게요. 그대가 더 힘들까봐 걱정이죠. 고마워요. 잘 살아주어서. 그대 조금은 쉽게 잠을 청해보겠죠. 잠시나 다녀간 손님이라고 그렇게 날 달래며 살게요. 그래도 사랑한 걸 어떡해요. 보고픈 걸 어떡해요.
이 사랑한 자의 슬픔이죠